안녕하세요. 랄라 유단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요. 낡은 작업화를 구겨 신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아침부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이 막히죠. 아침이라도 술술 넘어가는 거로 차려줄 테니 한 숟갈 뜨고 가. 됐어. 인력서 봉고차 놓쳐. 그래도 속이 비면 하루 종일 일하기 힘들잖아. 가서 현장 식당에서 대충 먹으면 돼. 지아 약은 먹였어? 새벽에 열이 좀 오르길래 해열제 먹이고 재웠어. 아휴, 지독한 가난이 무슨 훈장이라고. 이번 달 방세도 밀렸는데. 나 갈게.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밀린 고지서들을 멍하니 쳐다봐요. 빨간 글씨로 찍힌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네야, 애비 나갔냐? 네 어머니, 철민씨 방금 나갔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언제쯤 볕이 들려나? 지아는 좀 어떠냐? 밤새 기침하던데. 약 먹였더니 지금은 좀 자요. 서방님은 아직 안 깨셨어요? 깼다. 눈 뜨자마자 배고프다고 칭얼대서 내가 지금 밥 비벼주고 있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올해 35인 시동생이 7살 어린아이처럼 밥풀을 흘리며 숟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형수님, 나 계란 프라이 주세요. 서방님, 어제 계란 다 먹었잖아요. 이따가 시장 가서 사올게요. 반찬 투정하지 말고 드세요. 알았어요. 근데 나 오늘 어린이집 가요? 우냐 우리 아들. 밥 다 먹으면 엄마랑 텔레비전 보자꾸나. 아휴 내 팔자야. 번듯하던 내 새끼가 어쩌다 이 꼴이 됐노. 시어머니는 서방님의 입가를 닦아주며 소리 죽여 울음을 삼키셔요. 그런 서방님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누구보다 건실했던 서방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친동생 같았던 너무나도 착하고 맑았던 동서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요. 3년 전 우리 가족은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모여 살았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건설 현장과 배달을 뛰며 돈을 벌어왔지만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던 우리 지아의 병원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저와 동서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방구석에 마늘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새 마늘을 깠어요. 형님, 손가락 껍질 다 벗겨졌어요. 여기 반창고 좀 붙이세요. 괜찮아. 마늘 진물이 독해서 그래. 동서도 손끝이 다 갈라졌네. 식당에서 온종일 물 만지고 와서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아니에요, 형님. 이거 20망 다 까면 오늘 지하 링거 값은 벌잖아요. 저 하나도 안 피곤해요. 미안해. 내 새끼 병원비 보태겠다고 동서가 이 고생을 하네. 내가 염치가 없다. 형님, 또 그런 소리 하신다. 지아가 형님 혼자예요? 제 조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래기 주워다 국 끓여 먹고. 내가 동서 볼 면목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끓여주는 시래기국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철수 씨도 어제 국물까지 싹 다 긁어먹었잖아요. 우리는 매운 마늘 냄새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동서는 식당 설거지 일이 끝나는 밤 10시면 파지가 든 리어카를 끌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죠. 어쩌다 운이 좋아서 고물상에서 몇천 원이라도 더 쳐주는 날이면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지아 품에 안겨주던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작업복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서방님이 들어왔어요. 다들 안 자고 뭐해요. 냄새나는 마늘 좀 그만 까라니까. 철수 씨 왔어요?
오늘 현장 일은 안 힘들었어요? 힘들긴. 요새 아주 몸이 쌩쌩해.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 고생이 많죠. 이 사람 손 좀 못 쓰게. 형수님이 말려주세요. 서방님, 밥부터 드세요. 부엌에 찌개 남은 거 데워줄게요. 아유, 형수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철민형은 자요? 네, 내일 새벽팀으로 나간다고 일찍 누웠어요. 철수 씨, 여기 마늘 다 까가니까 나랑 같이 씻고 와서 밥 먹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가난이라는 놈은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죠.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새벽 1시쯤 자고 있던 지아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봐. 지아가 이상해. 왜 그래? 지아야. 큰일 났다. 몸이 불덩이야. 당장 응급실 가야 해. 어떡해. 밀린 병원비도 못 냈는데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면 어떡해. 원무과에 낼 돈 한 푼도 없잖아. 저의 울음소리에 깨어난 식구들이 전부 안방으로 몰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는 지아를 보며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고 동서도 하얗게 질려 발을 동동 굴렀어요. 형수님, 진정해요. 지아 내가 안고 뛸 테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은 얼른 뒤따라와요. 밀린 병원비가 산더미인데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형님, 철수 씨, 나 알바하던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해 볼게요. 사정하면 100만 원이라도 가불해 주실지도 몰라요. 안 돼. 이 밤에 어딜 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사장님 집 우리 여기서 가깝잖아요. 스쿠터 타면 5분이면 가요. 내가 금방 가서 사정해보고 돈 받아올 테니까 지하부터 병원으로 옮겨요. 동서는 우산을 쓸 새도 없이 비옷만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갔고 서방님은 위험하다며 동서를 뒤따라 스쿠터에 올랐어요. 남편이 지하를 들쳐업고 저와 빗속을 뚫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죠. 의사들이 지하에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지하만 살려달라고.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구해오겠다고 빌고 또 빌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철수야. 어디쯤이야? 사장님은 만났어? 당장 내일부터 들어갈 중환자실 입원비 보증금이라도 내야 한대서. 뭐? 병원이라고? 전화를 받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복도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왜 그래? 서방님이랑 동서는 가불은 받았대?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교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서 트럭이랑 부딪혔대. 성심병원 응급실이라는데. 뭐? 무슨 소리야? 스쿠터 타고 갔잖아. 많이 다쳤대? 빨리 가봐. 재수씨가. 동서가 왜? 말을 해봐. 재수씨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대. 철수는 수술방 들어갔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이명소리만 삐하고 울렸고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날 밤 지아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지만 우리는 가족의 절반을 잃었어요. 동서는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있었고 꼬박 3일을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서방님은 뇌를 심하게 다쳐 지능이 7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죠.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다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내 불쌍한 동서. 그 끔찍했던 사고 이후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침이면 알아놓은 지하의 기침소리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서방님의 알 수 없는 혼잣말, 그리고 시어머니의 뼈아픈 한숨소리만 가득할 뿐이죠. 어느덧 동서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3주기를 맞아 다 같이 납골당으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서 검은 옷을 꺼내 입으며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죠. 이 끈질긴 불행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늘 납골당에서 마주할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로 이끌게 될지 말이죠.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시립추모공원은 하필이면 날씨가 눈이 부시게 화창했어요. 가을 하늘이 유골함들이 안치된 유리문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서방님은 품에 소중하게 안고 온 검은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며 열었어요. 집사람이 이거 좋아해요. 왕사탕. 나 돈 벌어서 이거 많이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서방님이 유리문 앞에 알록달록한 눈깔 사탕 몇 개를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해벌쭉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죠.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저 어린 지능으로 지 마누라 좋아하던 건 안 잊어버리고. 작은 애야, 거기서는 돈 걱정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냐? 아유, 엄마 그만 울어. 다른 사람들 봐. 절수야, 이제 사탕 놨으면 형이랑 저기 가서 손 씻고 오자. 싫어요. 나 집사람이랑 더 놀 건데. 형아 혼자 가요. 서방님이 고집을 부리며 유골함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리문 구석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기 시작했죠. 저게 뭐지? 집사람 뒤에 편지 왔어요. 하얀색 편지. 네? 무슨 편지요? 서방님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긴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유골함 안쪽 환하게 웃고 있는 동서의 영정사진 바로 뒤편에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지난 명절에 왔을 때만 해도 절대 없던 거였어요. 저게 왜 저기 들어있어? 관리실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야겠다. 잠시 후 남편과 함께 온 관리실 직원이 열쇠로 유리문을 열어주었어요. 봉투를 꺼내든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저씨, 이 봉투 누가 넣어둔 건지 혹시 아세요? 우리 가족이 넣은 게 아닌데요. 아, 그거요? 3일 전쯤인가? 이게 평일 낮이었어요. 평일 낮에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분이셨어요. 옷차림새를 보니까 아주 비싼 정장 쫙 빼입고 기사 딸린 까만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한참을 서서 목 놓아 오시길래 친정아버지인 줄 알았죠. 가시기 전에 그 봉투 하나만 넣어달라고 부탁하시길래 제가 열어서 넣어드린 겁니다. 친정아버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천혜고아라 보육원에서 컸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래요? 아무튼 그 사연이 아주 깊어 보이더라고요. 봉투 안에 편지가 있다고 가족분들 오시면 꼭 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저희 식구들은 납골당 휴게실 구석에 모여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두 틈에서 당연히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던 봉투 안에는 글씨가 전혀 적히지 않은 빈 명함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전부였죠. 명함에는 달랑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찍혀 있었어요. 은혜? 무슨 은혜를 입어?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족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평생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얘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우리 철수 몰래 딴 사내놈한테 요상한 호의라도 베풀고 다닌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이런 돈 많은 남자가 왜 여길 와?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동서가 그럴 사람이에요? 매일 마늘 까고 파지 줍고 식당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당신까지 왜 그래? 동서를 제일 잘 알잖아. 기억 안 나? 재수씨, 사고 나기 한 서너 달 전부터 밤늦게 들어오는 날 많았어.
그거야. 야간에 파지 줍느라 늦은 거잖아. 바지 줍다 넘어진 거 치고는 상처가 이상했잖아. 팔뚝에 다친 자국도 있었고 옷이 엉망이 돼서 들어온 날도 있었어. 철수가 속상해서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었잖아. 그거 어디서 나쁜 놈들한테 쫓기는 험한 일에 휘말린 걸 수도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동서에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의문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동서가 사고 나기 6개월 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 동안은 전화기가 항상 꺼져 있었어요. 지아가 아파서 급하게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식당 사장님이 수요일 오후는 항상 어디 간다고 자리를 비운다고 했었죠. 아니야. 절대 그럴 동서가 아니야. 내가 이 번호로 당장 전화해 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기 무섭게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어요. 안 받아. 고객의 사정으로 수신이 정지되었다고 나오는데? 거 봐. 정지된 번호잖아. 이거 뭔가 이상해. 재수 씨가 밖에서 험한 일을 엮였다가 도망치려고 우리한테 무리해서 이사 가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유, 내 발자야. 가뜩이나 찢어지길 가난한데 무슨 이상한 놈들이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형아, 집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나쁜 말 하지 마. 집사람 착해. 서방님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남편이 억지로 서방님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남겨진 빈 봉투와 편지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찝찝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동서의 다친 자국, 매주 수요일의 연락 두절, 그리고 이 기묘한 편지. 저는 가족들 몰래 동서의 과거 행적을 밟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터로 나가고 시어머니가 지혜와 서방님을 돌보는 틈을 타 집을 나섰어요. 3년 전 우리가 살았던 낡은 달동네로 향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저는 수없이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제발 제가 아는 착한 동서가 맞기를 기도하면서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예전에 자주 가던 허름한 동네 마트 문을 열었어요. 매대에는 먼지 쌓인 통조림과 라면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지아 엄마 아니야? 이거 웬일이야? 이사 가고 나서 처음이네. 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요. 지아는 좀 어때? 철민 아빠도 여전히 일 다니고? 네.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사장님, 혹시 우리 동서 기억하세요? 알지 그럼. 마늘 까던 세대. 참 불쌍하게 됐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철수 아빠는 요새 좀 낫대? 서방님은 뭐 여전해요. 다름이 아니고 사장님, 우리 동서가 이사 가기 전에 이 동네에서 혹시 낯선 아저씨들이랑 어울리거나 험한 일 휘말린 적 없었나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마트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어요. 그러고는 계산대 밖으로 나와 제 팔을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죠. 험한 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세대 살아생전에 이상한 노인이랑 엄청 얽혀서 고생했잖아. 몰랐어? 이상한 노인이요? 아유, 동서가 시댁 식구들한테는 말도 안 했나 보네. 왜 그 길 건너편 반지하 빌라에 살던 김할머니 있잖아. 온 동네 파지란 파지는 다 긁어모으고 다니던 양반. 파지 줍는 할머니요? 동서도 파지 주우러 다녔잖아요. 거기서 친해진 건가? 친해진 정도가 아니지. 그 새댁이 아주 그 할머니 수발을 다 들고 살았어. 근데 그 할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거든. 동네에서도 유명했어. 맨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우리 동서가 그 할머니 수발을 왜 들어요? 내 말이. 돈도 한 푼 안 주는 분한테
근데 내가 며칠 전에 그 반지하 빌라 주인 아줌마를 만났거든. 그 새댁이 밤마다 그 집 들락거렸는데 안에서 맨날 큰 소리가 났었대. 큰 소리요? 그 막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세대 구는 소리 나고. 그래서 집주인이 몇 번은 쫓아내려고 했다더라고. 새댁이 팔뚝에 다친 자국이 생겨서 우리 가게 와서 싼 두부 한 무씩 사가고 그랬다니까. 내가 볼 때 그 세대 그 할머니한테 무슨 큰 약점 잡혀서 고생한 거였어. 사장님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던 상처와 찢어진 옷, 그게 전부 그 반지 앞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니. 그 빌라 주소 어딘지 아세요? 알지. 저기 그 언덕 밑에 빨간 벽돌집. 근데 가봐야 소용없어. 그 할머니 세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 방도 벌써 다른 사람 들어왔고. 저는 마트 사장님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죠. 동서는 도대체 그 냄새나는 반지 앞방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돈 많아 보이던 그 남자는 또 그 할머니와 무슨 상관인 걸까요? 발걸음을 재촉해 사장님이 알려준 빨간 벽돌집으로 내려갔어요. 반지하 창문에는 쇠창살이 녹슬어 있었고 골목에는 시큼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죠. 마침 대문 앞을 쓸고 있는 파마머리 아주머니 한 분이 보였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 되시나요? 그런데요. 뉘신데 방 보러 왔소? 아, 그 방을 보러 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여기 살던 분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전? 그 할머니? 아유, 말도 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집값 다 떨어지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혹시 젊은 새댁이 여기 자주 오지 않았나요? 세대? 그 삐쩍 말라서 맨날 구부정하게 다니던 여자? 네, 맞아요. 우리 동서예요. 도대체 우리 동서랑 그 할머니랑 무슨 사이였나요? 마트 사장님이 여기서 맨날 큰 소리 났다고 하던데. 집주인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는 허리에 손을 얹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댁의 동서라고? 그럼 댁이 형님이구만. 아니 그 가족이면 좀 말리지 그랬소. 멀쩡한 젊은 여자가 왜 밤낮으로 와서 험한 꼴을 당해. 험한 꼴이라뇨.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밤낮으로 벽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 댁 동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방 치워주고 밥 차려주고 하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밥상 엎어버리고 물건 집어던지고.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심하게 밀치고 실랑이를 하더구만. 아니, 우리 동서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시끄러워서 방 빼라고 몇 번을 으름장을 놨는데 그때마다 그 새댁이 내 손 부여잡고 울면서 사정했어.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자기가 더 자주 와서 조용히 시키겠다고. 쫓아내지 말라고 사정을 했다고요? 동서가 왜? 나야 모르지. 무슨 신세를 진 건지 아님 숨겨놓은 핏줄인지. 한 번은 내가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그 새댁이 그 할머니 씻기는 걸 봤어. 씻겼다고요? 고무대야에 물 떠다 놓고 마당 구석에서. 근데 그 할머니가 발버둥 치면서 새댁 팔뚝에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로 꽉 물어버리더라고. 아프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끝까지 씻기대. 그거 보고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독한 건지 미련한 건지. 집주인의 증언을 들을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엉켜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연락이 두절되었던 시간. 찢어진 옷과 다친 자국. 그 모든 게 험한 일에 엮인 게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할머니의 수발을 들다 생긴 상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기 아주머니, 그럼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가족은 없었대요? 가족?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구청 복지과 직원들이랑 특수청소업체에서 와서 짐 다 빼갔지. 냄새나는 옷까지면 쓰레기밖에 없었어. 아, 그 짐 뺄 때 웬 비싼 양복 입은 남자가 한번 찾아오긴 했었네. 비싼 양복이요? 번쩍번쩍한 까만 차 타고 와서는 짐 치우는 거 보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명함 하나 달랑 주고 갔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명함이요? 혹시 그 명함 아직 가지고 계세요? 버렸지. 뭐하러 갖고 있어?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이상한 번호만 딱 적혀 있더라고. 납골당 관리인이 말했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름 없는 명함, 까만 차, 중년 남자. 도대체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저는 숨이 막히는 가슴을 부여잡고 낡은 벽돌벽에 몸을 기댔어요. 동서가 그 모진 상처를 견뎌가면서도 그 할머니를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이제 와서 유골함에 그런 편지를 남겨놓은 걸까요? 당장이라도 알아내고 싶었어요. 동서가 숨기고 갔던 그 무겁고도 기막힌 비밀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귓가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해준 기막힌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죠. 팔을 물리면서도 그 냄새나는 반지 합방을 매일같이 들락거렸다는 우리 동서.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머니, 지아는 좀 어때요? 약은 먹이셨어요? 먹이면 뭐하냐? 다 토해내고 또 열이 펄펄 끓는데. 애비도 오늘 공치고 일찍 들어왔다. 방구석에 누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작업복도 안 벗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일감이 취소된 모양이었죠. 그 옆에는 7살 지능이 된 서방님이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잠든 지아의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어요. 형수님, 왔어요? 지아 발이 얼음장 같아요. 내가 꾹꾹 눌러주면 지아 안 아플까요? 그래요. 서방님이 주물러주니까 지아가 푹 자네요. 고마워요. 아까부터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걸었더니 피곤해서 그래. 저는 차마 남편에게 마트 사장님과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동서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가 그 치매 할머니한테 온갖 고생을 하면서까지 매달렸다는 걸 알면 더 큰 오해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일주일이 흘렀어요. 지하의 정기검진일은 다가오는데 수중에 돈은 10,00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죠. 부엌 하수구에 낀 물때를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며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을 때였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어요. 액정했던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고인의 큰형님 되시는 분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낮고 점잖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누구시죠? 혹시 납골당에 봉투 두고 가신 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연락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동생 유골함에 그런 걸 두고 가요? 사장님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발칵 뒤집힌 줄 알아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라뇨. 우리 동서가 무슨 험한 일에라도 휘말렸던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전화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입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 몇 달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재단을
그 직후에 심장 수술을 급하게 한 번 더 받느라 기존 번호가 일시 정지되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댁 근처로 갈 테니 부디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우리 동네 사거리 구석에 있는 오래된 전통 찻집의 이름을 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정신없이 집을 나섰어요.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낮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구석자리에 아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백발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납골당 관리인이 말했던 바로 그 차림새였죠. 얼굴은 수술을 막 마치고 나와서 그런지 몹시 수척하고 창백해 보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인사치레는 됐고요. 우리 동서랑 무슨 사이예요? 우리 동서 생전에 그 빨간 벽돌집 치매 할머니 때문에 온몸에 다친 자국이 나고 동네방네 고생만 했다던데. 사장님이 시킨 일이에요? 돈 줄 테니까 할머니 돌보라고 우리 동서 꼬드긴 거냐고요. 박 사장은 제 모진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길게 탄식을 내뱉더니 이내 안주머니에서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두툼한 공채 강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전에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주던 아주 낡은 가계부였어요. 그 빨간 벽돌집에 사셨던 김순자 할머니, 제 친어머니십니다. 친어머니요? 번듯하게 차려입고 좋은 차 타시는 분이 어머니를 그런 냄새나는 골방에 버려뒀다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30년 전 지독한 가난이 죽기보다 싫어서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훔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밑바닥부터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며 일했고 작은 부품 공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일궜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 어머니 쌈짓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어머니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평생 안 찾고 버려두신 거예요? 그 비겁한 변명입니다만 제 딴에는 조금만 더 성공해서 모시러 가자,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찾아가자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60이 다 되어서요. 심장에 병이 생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어머니 생각이 미친 듯이 나더군요. 흥신소까지 써가며 옛날 동네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찾아냈을 땐 이미 치매 말기셨고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도둑놈이라며 악을 쓰고 도망가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전에 말입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 초라한 반지 앞방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이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우리 동서랑 무슨 상관인데요? 가계부 뒷장에 적힌 글들을 보십시오. 제 어머니의 마지막 1년을 지켜준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댁의 동서분이셨습니다. 남자가 낡은 가계부를 펼쳐 제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흙먼지가 묻은 누런 종이 위에는 동서의 작고 반듯한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중간중간 할머니가 크레파스로 아무렇게나 칠해놓은 낙서들도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넘기며 동서가 남긴 기록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월 12일 마늘 까고 돌아가는 길에 김할머니를 만났다. 파지 리어카를 끌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셨다. 무릎이 심하게 까졌는데도 종이 박스를 안 놓으신다. 동네 고물상 아저씨가 할머니 박스를 뺏으려고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왜 할머니를 밀치고 그래요? 이거 할머니가 아침부터 모은 거잖아요. 아이고, 이 노인이 남의 구역까지 와서 깡통을 다 주워가니까 그러지. 젊은 세대건 상관 말고 그 갈 길 가.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상처가 깊어요. 내 아들 줄 거요. 이거 팔아서 내 새끼 학비 못할 거요. 할머니는 피가 나는 무릎으로 박스를 주워 담으며 계속 아들 이름만 부르셨다. 약국에 뛰어가서 소독약이랑 붕대를 사다 발라드리고
리어카를 반지하지까지 끌어다 들였다. 방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싱크대에는 벌레가 꼬이고 있었고 밥솥에는 까맣게 곰팡이 핀 밥이 그대로 있었다. 할머니가 이 방에서 혼자 주무신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내일은 식당일 끝나고 시래기국 좀 끓여다 드려야겠다. 첫 장을 읽자마자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우리 가족 밥 챙기기도 버거웠을 텐데 동서는 그 열악한 방을 외면하지 못하고 스스로 발을 들인 거였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남편이 오해했던 그 상처 자국의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5월 19일, 날씨가 부쩍 더워졌다. 할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가 심해져서 오늘은 큰맘 먹고 할머니를 씻겨드리기로 했다. 할머니, 물 따뜻하게 데워왔어요. 이리 와보세요. 머리 감고 나면 아주 시원할 거예요. 싫어. 나 안 씻어. 이거 독 탔지? 너 나 죽이려고 물에다 독 탔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손 씻어볼게요. 이것 봐요. 따뜻하죠? 할머니가 갑자기 심하게 저항하며 나를 밀쳐냈다. 냄비에 끓여온 물이 쏟아져서 하마터면 발등을 댈 뻔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내 팔뚝을 꽉 물었다. 어떡해. 우리 동서 어떡해. 팔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악소리를 질렀다. 자국이 붉게 배어나왔다. 하지만 할머니 눈동자를 보니 나를 때리려는 게 아니라 겁에 너무 질려 파들파들 떨고 계셨다. 치매가 할머니의 머릿속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할머니를 힘주어 끌어안고 지하를 재울 때 부르던 자장가를 불러드렸다. 섬지박이 노래를 부르니 할머니가 물고 있던 내 팔을 천천히 놓으시고는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다. 팔에 상처가 났지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옥 같은 병 속에 갇힌 할머니가 가엾어서 나도 같이 울었다. 가계부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험한 일에 휘말린 게 아니었어요. 치매에 걸린 생면부지의 노인을 시키려다 생긴 상처였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밤마다 들었다던 큰 소리는 동서가 맞아서 지른 게 아니라 치매 노인의 발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던 소리였던 거예요. 가계부를 또 넘겨보십시오. 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며 7월의 일기를 찾았어요. 남편이 가장 의심했던 부분. 매주 수요일마다 동서가 2시간씩 연락이 끊겼던 그 이유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7월 7일, 할머니가 이가 다 빠져서 내가 끓여가는 국물만 간신히 넘기신다. 씹지 못하시니 살이 자꾸 내리는 것 같다. 동네 성당에서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독거노인들을 위해 부드러운 죽이랑 다진 고기 반찬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수요일 오후 2시간만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제가 주말에 1시간씩 더 일해서 꼭 채울게요. 또 그 치매 할머니 챙기러 가려고? 에휴, 새댁도 참 유별나다. 자기 몸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집 어르신을 왜 수발해? 알았어, 다녀와. 그 대신 주말에 홀서빙 빡세게 해야 돼. 성당 배급소줄이 길어서 늘 아슬아슬하게 2시간을 꽉 채운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때가 많은데 형님이나 철수 씨가 지하 때문에 전화할까봐 매번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래도 오늘 받아온 소고기 야채죽을 할머니가 2그릇이나 싹싹 비우셨다. 내일은 우리 철수 씨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해줘야겠다. 바보 같은 사람. 자기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마늘만 깠으면서. 가계부를 꽉 쥐고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연락 두절이었던 그 2시간은 딴짓을 한 게 아니라 치매 할머니 입에 넣어줄 부드러운 죽을 받기 위해 뙤약볕에서 줄을 서 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착한 사람을 사채꾼한테 쫓기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이상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까지 했던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사장님, 우리 동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기 핏줄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자기 몸을 망가뜨려가며 이 고생을 했대요? 제가 소리치며 묻자 박 사장님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어머니 방을 치우다가 장판 밑에서 발견한 동서분의 메모입니다. 이걸 읽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낡은 달력종이 뒷면에는 동서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올리듯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떠먹여주는 밥 다 드셔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지아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많이 아파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병원에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하늘에 들고 빌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돌아보는 곳에 가서 제가 좋은 일 많이 할 테니 제발 우리 지아 목숨 하나만 살려달라고요. 메모를 읽어내려가는 제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어머니 방에 와서 지저분한 거 치워드리고 빨래해드리는 거. 저한테는 고생이 아니라 하늘에 올리는 기도예요. 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서 피부치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아 핏덩이 때부터 제 품에 안고 같이 키우면서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벅차고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겐 조카가 아니라 제 배 아파 낳은 친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지만 제가 어머니 손 이렇게 꼭 잡아드리고 씻겨드리는 만큼 하늘도 우리 지아 손을 절대로 안 놓아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지아 예쁜 얼굴 볼 때까지 숨 놓지 마시고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내일은 어머니 좋아하는 단팥빵 사올게요. 찻집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죠. 가난해서 조카에게 비싼 약 한 번 못 사주는 게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 바보같이 착한 아이는 남의 집 치매 노인을 돌보며 하늘에 대고 조카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선행을 베풀면 기적처럼 지아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미련하고도 간절한 믿음 하나로 그 모든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내었던 거였어요. 동서분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 반지 앞방을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옆집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몹시 많이 왔는데 댁의 동서분이 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 동서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밤 지아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동서는 마늘을 까다 말고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밖을 나갔다 왔었죠.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던 밤 차가운 방바닥에서 할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꽉 잡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며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바로 동서분이셨습니다. 정작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인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그 젊은 새댁이 제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고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어요. 뒤늦게 어머니 산소일을 마무리하고 그 새댁을 찾아 은혜를 평생 갚아야겠다고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분이 이미 빗길에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동서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지아는 여전히 아파서 밤마다 숨을 헐떡이고 있고
착한 동서와 동서를 데리러 나갔던 서방님은 빗길에 부딪혀 한 명은 세상을 떠나고 한 명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동서는 그 착한 짓을 혼자 다 해놓고 뼈가루가 됐는데 이제 와서 사장님이 우리한테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압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고인을 살려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댁의 동서분이 매일 밤 제 어머니를 돌보며 하늘에 올렸던 그 기도만큼은 제가 반드시 들어드려야겠습니다. 아니, 하늘이 저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라고 시키신 것 같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아내고는 옆에 놓아둔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정중하게 밀어놓았어요. 제가 개인 계좌로 돈을 쥐어드리는 건 고인의 그 숭고한 기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회사 산하에 복지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외계층 희귀 난치병 아동을 전액 지원하는 특별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재단이요? 네. 그리고 지아양을 그 재단 기금의 제1호 전액 무상치료 대상자로 제가 직접 지정했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 소아심장 전문 의료팀과 모든 조율을 맞춰두었습니다. 치료비 전액이요? 우리 지아 수술비가 얼만 줄 아시고. 수술비, 재활비, 병실 입원비 일체는 물론이고 지아가 성인이 되어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의료 비용을 재단에서 영구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비용 걱정은 주어도 하지 마시고 지아를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믿을 수 없는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서류 봉투만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봉투를 열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죠. 그리고 절수 씨 일도 들었습니다. 우리 서방님요? 서방님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지능이 7살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저희 재단 본사 건물 1층에 실내 화단과 쉼터를 가꾸는 직무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고 화분을 예쁘게 정리하고 떨어진 잎사귀를 쓸어 담는 아주 안전하고 단순한 일입니다. 절수 씨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정규직 급여와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스스로 돈을 번다는 자존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말이 끝난 후에도 찻집 안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갑자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며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죠. 지어머님, 이건 제가 되게 적선을 하거나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지켜준 동서분께 그리고 제 어머니를 대신해 기도해준 그 마음에 제가 평생토록 갚아도 모자랄 빚의 극히 일부를 갚는 것뿐입니다. 부디 동서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남자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거짓 없는 진심과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 앞에서 저는 동서의 가계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반지 앞방에서 홀로 흘렸던 그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이 결코 허공에 흩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간절했던 기도는 시간을 돌고 돌아 거대한 기적이 되어 찾아왔고 벼랑 끝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우리 가족의 손을 꽉 맞잡아 끌어올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찻집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동서의 낡은 가계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밤낮으로 일하고도 조카의 약값을 걱정하며 눈물을 짓던 동서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 보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어요. 거실에서 서방님의 밥을 먹이던 시어머니와
일찍 퇴근해 방바닥에 누워있던 남편이 놀라 뛰어나왔어요. 아니, 아유 큰애야. 왜 그러냐? 밖에 나가더니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한 게야?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사장님이 준 가계부와 재단 지원 서류들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낙골당에서 봉투를 두고 갔던 남자의 정체부터 동서가 우리 가족 몰래 치매 할머니를 돌보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아를 위해 매일 밤 올렸던 눈물의 기도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 거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이 못난 시어미가 천사 같은 내 새끼를 밖에서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닌 줄 알고 욕을 해댔으니 내가 죽일 죄입니다. 내가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미친 사람이지. 재수 씨가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지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 상처 자국을 보고 어디서 험한 일에 휘말렸다고 의심이나 하고. 내가 인간도 아니야. 철수 볼낯이 없다 진짜. 시어머니는 가계부 위에 얼굴을 묻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고, 남편은 자기 머리를 감싸지며 크게 울부짖었어요. 그때 방구석에 웅크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방님이 주섬주섬 자기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안 입는 겨울옷을 꺼내오더니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형아, 울지 마. 집사람 착한 사람이야. 맞아요, 서방님. 우리 동서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봐. 나 집사람 비밀 알고 있었어. 서방님이 꽉 쥔 주먹을 펴자 땀에 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동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절수야, 그 돈이 다 뭐야? 집사람이 나 몰래 사탕 사 먹으라고 준 돈 아껴둔 거야. 집사람이 나한테만 비밀로 말해줬어. 불쌍한 할머니 도와주고 나면 나중에 하늘에 있는 예쁜 천사가 우리 지아도 안 아프게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꾹 참고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 아이고 작은 애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작은 애야. 형수님, 울지 마. 지아 깎아 사줘. 집사람이 지아 깎아 많이 사주라고 했어. 7살 지능이 된 서방님이 제 손에 구겨진 지폐를 꼭 쥐어주며 해맑게 웃었어요. 저는 서방님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했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동서의 숭고한 희생이 기어코 하늘에 닿아 우리 가족을 절망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기적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지아야, 안 무섭지? 선생님이 지아 가슴에 있는 아픈 거 다 고쳐주실 거야. 네, 엄마.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주사도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아빠가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푹 자고 일어나. 재단에서 연계해준 대학병원의 최고병실에 입원한 날, 우리는 처음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온전히 지아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지아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완료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든 남편은 병원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서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리고 서방님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재단 건물 1층에 있는 실내식물원에서 서방님은 아주 훌륭한 정원사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형수님, 나 오늘 왔어. 나 돈 벌어 왔어. 아유, 우리 서방님 퇴근하셨어요? 고생 많았네요. 화분 아저씨들이 나 식물에 물 잘 준다고 칭찬했어. 분홍색 꽃도 피었다. 이거 봐라. 나 월급 받아서 엄마 내복 샀어. 형수님 것도 있어. 아유 내 새끼 장하다. 네가 벌어온 돈으로 엄마 내복도 사주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하늘에서 보고 참 좋아하겠다. 서방님이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와
온 가족에게 내복을 돌리던 날, 우리는 모처럼 다 같이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독촉쟁도 밀린 방세 걱정도 없는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죠. 그렇게 어느덧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어요. 창밖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었죠. 지아야, 신발장 위에 실내 아주머니 챙겼어? 늦겠다. 네, 다 챙겼어요. 할머니, 삼촌, 나 학교 다녀올게요. 오냐 우리 조카. 자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선천적인 심장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 늘 엎혀다니던 우리 지아는 이제 튼튼한 2다리로 씩씩하게 걸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지아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네야, 집에 다 있냐? 오늘 우리 작은 애 보러 가는 날이잖니. 네 어머니. 지아 아빠도 밖에서 차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되지. 내가 새벽 시장 가서 우리 작은 애 주려고 제일 예쁜 가을 들꽃으로 한 다발 사왔다. 동서가 참 좋아하겠네요. 저도 동서가 제일 좋아하던 거 챙겼어요. 서방님의 손을 잡고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힘들게 오르던 추모공원길을 이제는 남편이 조그만 중고차를 몰아 편안하게 올라가요. 붉은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한 납골당은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유리문 너머 영정사진 속 동서는 3년 전처럼 여전히 맑은 고운 미소로 우리 가족을 반겨주었죠. 작은 애야, 우리 왔다. 지하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네가 살아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네가 살린 우리 똥강아지 아주 잔병치레 하나 없이 튼튼하게 잘 크고 있다. 재수씨, 철수도 요새 아주 늠름해졌어. 회사 사람들도 다 예뻐하고 나도 요새 공사 현장 반장 달아서 우리 식구들 밥은 안 굶기고 살아. 다 재수씨 덕분이야. 집사람, 나 돈 많이 벌었어. 여기 봐, 사탕 1트럭 샀지. 집사람이 지아 깎아 많이 사주라고 해서 내가 어제 마트 가서 지아 아이스크림도 사줬어. 나 잘했지. 동서, 나도 왔어.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붓고 동서가 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노란색 믹스커피 봉지 하나를 뜯어서 살살 저었어요. 고급 샴페인이나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칸방에서 마늘을 까며 함께 나눠 마시던 그 싸구려 커피의 달달한 냄새가 순식간에 복도에 퍼졌죠. 동서, 얼른 마셔. 마늘 까다 손 아플 때 우리 맨날 타먹던 그 커피야. 내가 아주 달달하게 탔으니까 식기 전에 마셔. 동서가 가난한 치매 노인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것은 그저 낡고 냄새나는 반지하 골방에서 일어난 미련하고 작은 일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동서가 아무 대가 없이 쏟아부었던 그 따뜻한 온기는 시공간을 넘어 기적을 만들었고 결국 지하의 숨통을 틔워주며 벼랑 끝에 내몰렸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었죠. 노을빛이 유그람의 유리를 붉고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믹스커피 향을 맡으며 해벌쭉 웃는 서방님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죠.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동서가 남겨준 보이지 않는 사랑을 통해 매일매일 배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따라 코끝을 찡하게 울리던 매운 마늘 냄새와 혀끝이 아르도록 달콤했던 그 믹스커피 한 모금이 참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가을 저녁입니다.